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하는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안에 비해 제재가 강화되고 복합차별이라는 면이 이제 강조되는 형벌이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들어와 있고 한다는 점 등에서 사실 정의당이 작년에 주도해서 발의했던 그의 모습을 좀 이제 더 띄면서 강화된 입법으로 표현과 양심에 대한 형벌의 자유 등을 더 억압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차별 사유의 문제점. 근데 차별 사유는 예전하고 좀 비슷해서, 두 번째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강제력 부과, 세 번째 복합차별, 네 번째 간접차별, 다섯 번째 이제 동성애 옹호 교육과 트랜스젠더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점.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별 사유 부분입니다. 예전에 나와 있던 차별 사유가 그대로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성적 제한과 성별 정체성 부분은 차별 금지 사유로 이게 두 개를 이제 같이 넣는 경우가 전 세계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로 보면은 한 10%도 안 되는 그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 속에 이제 또 넣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드문 입법이고, 게다가 남성 여성 이외에 그밖에 알 수 없는 성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3의 성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드문 예다 해서 상당히 이러한 입법을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렇게 입법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헌법상 또 대법원 결정에서 남녀 중심의 한국의 법 체계가 이 입법안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상당히 우려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른 분들도 좀 하시겠지만, 양성 질서가 이제 흔들리게 됐을 때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사회 체계가 다 흔들리게 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위원회,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지금 10페이지인데요. 편향적 인권관으로 인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구라기보다 젠더 정치 기구로 저는 전락했다고 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지금까지는 권고적 효력만 줘서 이를 거부했을 때 이제 법적 강제력을 이제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 법안을 통해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 사고가 배후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설립과 운영의 20년 차를 살펴볼 때, 인권위원회가 잘한 점도 있겠지만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편향적 인권관, 또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이범환 차관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한다든지, 하나의 어떤 관점을 좀 공정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학교에서 기독교 재단이 이제 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불허하고 그런 홍보 활동을 이제 금지시켰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시정하라고 또 명령을 내렸고 권고했죠. 그 다음 한동대에서 자발적 성매매 낙태와 다자성애 특강에 대해서 불허하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시정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 제3의 성을 법적 근거 없이 이미 사용을 공식 문서에서 해오고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결 수용자들,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고 있었던 수용자들이 코로나 확산이 이제 작년이죠. 12월에 막 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었고, 그러다가 한창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1월 중순쯤인가? 근데 참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서야 인권위원회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의 어떤 모습들이 사회 사각지대를 우려하기보다
그때 당시에 또 대통령하고 미팅도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근데 그때도 이제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 보도내는 평등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만 좀 하고 있고, 또 과연 사회 사각지대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인권위원회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를 개선할, 아니 제도를 어떤 도입하려고 하는 기구인지 좀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다시 이제 도입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중첩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해서 소송을 지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했고, 최소 액수로 500만 원, 그다음 손해액의 상배에서 500까지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차별 사유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때에는 최대 액수의 제한을 둡니다. 최소가 아니라 최대 액수의 제한을 둬서 지나치게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아니면 어떤 그 상대방의 피고죠. 피고의 어떤 재산적 불이익을 이렇게 지나치게 입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최소 액수를 정하고 최대 액수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어떤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합차별 문제입니다. 복합차별은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여러 개로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장애인이 여성으로 뭐 나이가 많고 했을 때 그 계약이 거절되고 했으면, 고용이 안 되고 했으면 이제 복합차별이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둘 이상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평등권의 합리적 제한에 대해서 사유별로 하나하나씩 검토하고 그 상대방의 어떤 지위이냐, 국가기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기업이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둘 이상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6조인가요? 그 규정에 6조인가에 이렇게 규정을 두면서 5조이란가요? 죄송합니다. 6조인가 한데 하여튼 이 복합적인 것은 이제 별도로 이제 뭐 봐야 한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합은 이제 또 별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5조에 보면 장애가 차별의 주된 원인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장애가 주된 원인이라면 장애에 따른 차별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봐가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실제로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 그 19개가 있는데 그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것을 복합차별 사유다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따로 규율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이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제 한꺼번에 다시 다루겠다라고 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차별 사유를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씩 보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겹치면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려는 어떤 여지들을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상대방이 뭐 여러 개가 겹치는 사람들은 더 차별을 이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막 규율화시켜버리는, 아니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쪽으로 이렇게 부분화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 영역의 자율성과 또는 이제 성도적 윤리가 오히려 또 억압되고, 또 이런 그것을 오히려 또 사람들이 또 가서 일부러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약자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분열과 균열을 이렇게 야기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간접차별은 이제 전에도 나왔지만 다 그 외부적인 광고는 평등한 것을 위주로 해서 법 위반 사유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합리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또 차별이 되는 것으로 하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사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채용 등 고용상 결정에서 항상 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소송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인권위원회 진정 시에는 항상 조사에 응해함으로써 항상 어떤 행정기관의 조사에 자신이 이제 응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밟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이 좀 사회적으로 복합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차별 사유에 한꺼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약 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게 되죠. 실제로 영국에서 전에는 소개했지만 성공회사에서 사역자를 채용할 때 동성애를 전에 했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인터뷰 사유에 나와가지고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절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채용에 탈락한 것이 성적 지향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사례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면제 규정이 있는 영국에서 이러한 것도 면제 규정 적용 안 받고 차별로 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8천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면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성애적 성행위 부분에서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성별 변경을 할까 말까, 뭐 아니면 이런 트랜스젠더가 돼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간성,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남성적인 어떤 성향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여성성도 있고, 막 이런 것으로 성별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서, 그래 너가 맞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것을 하나의 공식화시켜가지고 이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그것은 정신적 괴롭힘 내지는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 비판, 우려의 의사 표현들이 제재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외국의 법 집행 모습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치료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전환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성전환을 못하거나 탈트랜스젠더거나 탈동성애와 이런 것을 막는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여성은 또 학교에서 서양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인칭대 명사가 다르죠. he or she에서 그것을 맞춰서 불러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맞춰서 학생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인칭대 명사를 불러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 그래가지고 he라고 했으면 그거는 이제 그에 대한 인격권 침해고 차별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재도 이제 그래서 사직 권고를 학교에 휴직 권고를 했다가 결국 이거 연방법원에 항소해가지고 가까운 거로 쓰고 복직했다는 사례도 있고, 마지막 한 사례는 미국에서, 여긴 안 나왔죠. 캘리포니아, 끝났나요? 캘리포니아에서 251명의 성별을 전환을 해서 이제 그 수감시설을 바꾸겠다는 어떤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55,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의 수감자를 이제 가고자 원했던 것이고, 여성이 남성으로 오는 경우는 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98%가 심리적인 이유라기보다 좀 편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별 전환이나 아니면 동성애 같은 것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만이 허용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에서는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 이런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제가 밑줄로 이제 강하게 이제 했던 분들은 한 번 평등법 발의를 옹호했던 분들은 끝까지 계속 옹호하게 됨으로써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여기를 발의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좀 심각하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들을 좀 지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본인들이 그럼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명재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대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명진 교수입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각한 우리 헌법적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 평등법은 헌법의 기본적 틀과판을 깨버리는 패러다임 전환의 법이어서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충돌이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평등법이라고 해서 마치 영국의 평등법을 따르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수백 개조로 되어 있어 아주 자세하게 우리 이상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면제 조항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여성 대학을 보호하고 남성 학교를 보호하고 스포츠에 있어서 또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평등법을 해야 된다. 그러한 무책임한 현재의 우리 형편없는 박준호 의원의 평등법은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21가지 되는 차별금지 사유를 던져서 자유를 원하면 소송에서 이겨서 살아나오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법이 바로 평등법이고 무책임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적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첫 번째, 자유권 중심의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평등법은 21세 차별금지 사유로 국민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초적인 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평등은 자유가 방정으로 흐를 때 자유의 본질과 내용을 존중하면서 최소한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예외적으로 개입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21개의 차별금지 사유, 외국은 몇 가지 한 10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초적인 인권을 국가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지구상에 이미 사라진 과거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헌법은 근대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간의 자치적, 자율적, 사적 계약 관계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한 법상식을 이 박주민 평등법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법은 21개 사유를 전부 열거하여 시민사회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민의 자율성, 자치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법은 법 원칙에 반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법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사회체제의 반자율성을 추구하며 법인식의 혁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자유민주 원리에 충돌하고 수용하기 힘든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치를 인정한 법인에서 정당성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공권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평등법은 시민의 자유를 거부하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고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법이며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셋째, 평등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악법은 시민사회의 자율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고 지나가는 시대의 독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가들에게 고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주자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적 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평등법은 사용자의 자유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평등법은 자유권 중심의 헌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고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넷째, 평등법의 가장 큰 인권적 요소는
종교활동과 자유 침해입니다. 양심적 표현까지 막고 평등법을 통해 우리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도덕적 윤리적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과 활동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이 평등법은 이 지구상에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등법은 추상적인 개념인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양식의 바탕을 둔 반동성 성행위 설교와 방송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종교적 양식은 직접 침해해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종교적 진리의 말씀 선포를 징벌하는 평등법은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수준의 악법입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선교활동, 종교방송이 크게 위축되며 손해배상을 겨냥한 기획소송으로 교회의 재산권 피해가 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존중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시장에 맞게 할 사항이며 국가가 평등이라는 이유로 개입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평등법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인 방송이 발전한 현대에서 인터넷 세계적 연결로 인해 언론은 평등법이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평등법은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민주주의 적들이 원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섯째, 헌법의 평등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명령인데 평등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뒷전으로 몰고 출신 국가, 출신 민족에 상관없이 외국인은 평등자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등법 제31조는 참정권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 금지를 두고 있어 심각한 선거 참여 논쟁을 예고합니다. 평등법은 우리 헌법 제1조에 규정하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국민조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대한민국 법률로 국회에서 제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평등법은 사상을 근거로 하는 차별금지를 강요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상,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평등법은 매우 위험한 자기 부정적 법률이고 위헌적 법률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이러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합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헌법적, 반국가적 주장이 많아지고 체계 부정적인 언론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혼란은 극심해지고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이념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평등권, 성적 제한, 성별 정정성에 대해 개념정의 없이 우리 국민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서 우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주장이며 우리 헌법 제36조 1항 양성평등에 의한 가족제도를 부정하고 평등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입니다. 주관적인 성별인식을 인정하라는 성별 정체성은 국민의 건강한 성윤리와 자기정체성을 흔들어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건강한 문화민족을 육성하라는 헌법 구조에 반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를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 공감대를 얻기 힘듭니다. 성교육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교육함으로써 반윤리적, 반도덕적 성교육이 일부 서양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을 마치 일반적인 대다수 국가의 교육관이자 세계관으로 호도하는 평등법의 규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위반이 되고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줘야 할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에 위배됩니다. 여덟 번째, 평등법은 학력을 근거로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 주장은 우리 고용시장과 교육제도를 근간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한다 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기업의 고용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평등법이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시장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이러한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유연적 법률이며 대한민국 발전의 미래를 기대하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는 반문명적 법률입니다. 또한 9번째, 마지막으로 평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인권의 의견에 따라 기존의 법령과 제도 정책을 이 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의 입법 행정보다 상위권에 둔 것으로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국가인권위에게 강력한 제4의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불법 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 명령입니다. 독립기구이고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에게 직접적인 중앙행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평등법은 우리 헌법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에만 나눠주고 있는 체제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차별행위자 이행 강제 부과 등 평등권에 대한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제한과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운영 기본 원리는 삼권 분립 원칙이 무너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전환될 것입니다. 평등법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헌법 문제들은 입법 과정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치명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법안은 원천적 무효이며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대한민국의 과거의 폭력 시대로 회귀시키는 악법인 이 평등법을 저지하는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언자로는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박주민 대표 발의 평등법이 사실은 작년 2월에 발의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그리고 두 달 전 발의된 이상민 대표 발의 평등법안하고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대부분 동일합니다. 크게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구도는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과 그 다음에 구제수단으로서의 강력한 법적 제재 이 세 가지를 수단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말 그 보편적인 자유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박탈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개념 인정,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 해석 방법이 다른 사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차별금지 영역이 실제로는 사회 전반을 해당하는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이렇게 망라되면서 삶의 전반 부분의 자유가 위축되고, 구제수단으로서는 무제한의 민사배상, 행정의 이행강제, 시정명령, 그리고 또 민사상의 그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렇게 해서 동원 가능한 법적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그 모든 영역에서 막겠다라는 면에서 사실 다 세 법은 동일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차별의 정의 조항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이 차별 금지 사유에 있는 세 가지 성별에 분리할 수 없는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개념은 이게 정의당 안에서 그걸 풀어놨고 그 정의당 안에서 풀어놓은 그 개념은 국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나온 정의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안에는 그 동성애, 이성의 양성애가 분명하게 들어가요.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 안에는 논란을 우려해서 정의조항을 풀어놓지 않았지만 이 정의당안과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하지만 실제로는 성별 정체성이 성별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자기가 인식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주니까 성별의 숫자가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논란이 있는 사유는 보편적으로 각국의 국가 헌법과 세계인권 선언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없던 것을 이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이렇게 국제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일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 사유인데 이거를 법제화시키면 진정한 보편적인 인권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신종 특별적으로 주장하는 운동적 개념 때문에 보편적인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박탈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거를 법리적으로 지금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괴롭힘 조항이라는 걸 넣어놔가지고 이 괴롭힘 조항에는 신체적 고통은 금지돼야 되지만 정신적 고통은 일정한 경우 감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신적 고통을 괴롭힘에 넣어놓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에 뭐를 표현했냐면 부정관념 표시, 혐오 표현 이렇게 됐어요. 그럼 부정관념 표시와 혐오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만 하면 모두 차별로 몰아가지고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억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제 확장 해석돼 가고 있냐면 불륜 성을 제3의 인정 안 한다. 남자 여자만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면 차별이 되는 거고 성적장애에 포함되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나는 반대한다. 라는 부정관념 표시에서 듣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 느꼈다 그러면 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별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 안 한다. 트랜스젠더를 반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관념 표시하거나 혐오 표현하면 정신적 고통 느면 이게 차별로 되는 것이죠. 법조문은 사람 차별 금지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신적 고통 조항 때문에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신적 고통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찬반이라고 하는 가치관 표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괴롭힘 조항, 정신적 고통 조항이 교활하게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이 써내는 보고서와 논문을 보면 사람 차별, 오늘도 국회의원 만나고 왔지만 저는 사람 차별을 막기 위해서 이 법 발의했습니다. 아니요, 가치관 표현은 보장해야죠. 이제 국가인권위에는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이성애가 정상이고 결혼은 남녀가 한다는 거 말만 해도 차별인데요. 어디요? 여기요. 할 말을 이거요. 숱한 보고서와 논문들이 가치관 표현을 차별로 보는 예시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이 법이 시행된 나라들에서 사람과 집단이 아니라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몰고
수없이 신앙과 양심과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국가의 법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법을 시행된 국가들에서 힘겹게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말 눈물겨운 소송들이 폭증하고 있으며 수없이 패소의 위험을 감수하며 엄청난 소송 비용을 들여가서 수년간 대법원까지 가서야 아주 찔끔 신앙의 자유 인정, 찔끔 양심의 자유 인정되는 이러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을 제정해놓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박탈당할 위험 속에서 정말 불안해서 떠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법 제정을 우리가 초기에 막아서 15년 이상 막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성공한 유럽과 서구 북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침탈 사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데 그런 명확한 자료를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가짜뉴스더라고요. 증거가 넘치는데도.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발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뭘 몰라요. 그래서 아니 남자와 여자가 쉽게 바뀌고 정말 육체적으로 남성의 사람이 여성 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맙소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장혜영 의원이에요. 맙소사 발언이 나온 뒤에 이틀 뒤에 맙소사 현상이 LA에서 나온 것이 LA에서 육체적인 남성 성기를 유지한 채 여탕 들어가서 막았더니 막 충돌이 나가지고 인터뷰에 딱 됐죠. 왜 못 막았습니까? 남성이 여성탕에 들어가는 걸 차별금지법 때문에 못 막았습니다. 맙소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별금지 때문에 지금 맙소사 현상을 부정하면서 지금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무지가 드러나고 있고 학자분들요 고명하신 해외에서 학위따신 정말 저명하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괜찮다고 하는 학자들은 그 가물에 쿵나고 있고 아무런 권위가 가지지 않는 정치인만 나서가지고 괜찮다고 국민 여러분 괜찮아요 막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8월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듭해서 그냥 논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무수한 자유침탈성 이외에 이 우리나라에서 발휘되고 있는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더 확장된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해서 괜찮다는 얘기는 법률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이 조금도 있으면요 법률가들은 절대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받습니다. 책임지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위험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반응하려고 법률가들한테 한번 변호사들한테 괜찮다는 얘기를 하라 그러면 검증 안 하기 전에 괜찮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정답인데 그러면 지금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 법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수없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발의한 국회의원과 다르게 우리가 우려한 대로 정말 가치관 표현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배상과 그리고 제보자불이익에 대해서 엄청난 형사책임과 이행강제를 발의해놓고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할 판사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안 나올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해요? 누가 장담을 해놓고 막 괜찮다고 막 얘기해놓고 책임지도 못할 말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는 것이 지금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정말 이렇게 발의한 그래도 좀 거짓말을 못하는 학자들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고 혐오 발언하면 안 되시죠. 이런 식으로 가치관 표현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위에 대한 이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성행위나 성별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지지와 수용만 강요하고 반대 의견 표시를 차별이라는 이름의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성별전환 지지자들의 정신적 고통만 중요하고 동성애와 성별전환을 반대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 동성애 지지하는 그 발언에 정신적 고통받았다.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의 고통은 다수자의 고통이니까 감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동성애 반대 혐오는 거침없이 하면서
동성애 혐오는 막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법이야말로 절대 공정하지 않고 한쪽만 철저히 보호하면서 반대쪽에 특히 동성애 반대의 양심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법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법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가치관이 첨예하게 찬반이 대립되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별전환 어느 후자의 편에 서고 반대자의 편은 전부 국가의 법으로 탄압을 하는. 국가가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법은 대표적인 진영 논리를 구현하는 정말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강파적인 법률이고 이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법이 아니라 정의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이 금지됐던 전체주의에 저항해서 인류 문명이 쟁취해낸 귀한 인류 문명사의 귀한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찬란한 유물인데 이 신천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싸워서 얻어낸 이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스스로 박탈당하는 이런 정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전 세계 통치자들과 지성인들과 일부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깨어난 전문가분들과 학자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통치자들은 속지 않도록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실상을 알리면서 계속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발의하신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알면서 국민의 반대의 자유를 뺏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의미있게 우리가 들어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네오마르크시즘 이론가 마르크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법의 영역을 통해서 사상의 자유와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다음에 법의 제도적 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상대방의 반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막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은 반대자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굉장히 무서운 독재적인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가 자유를 침해할 것이며 이 고용영역은 일반 노동법으로 보호되는데 굳이 고용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우선시되고 있는 종교영역의 일자리에 그 종교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모든 일자리에서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자유로운 표현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 전선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겠지만 시설에 있어서의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치료와 전환치료가 법률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정당한 가치관 표현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 독재는 아주 심각합니다. 옹호 교육만 하고 반대 교육은 못하게 하니까 미래 세대의 가치관이 국가에서 바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차별구제라는 이름하에 실제로는 차별구제가 아니라 반대자의 억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법,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법의 실상을 모른 채 제정되지 않고 깨어난 분들이 막아서는 활동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실상을 알면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발의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자유 박탈성을 명확히 직시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악한 법, 자유를 뺏어가는 나쁜 법,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이 나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국민 여러분 깨어나서 이 반대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밴드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석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PPT가 있어서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앞에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또 조윤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평등 법안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표현의 자유에 국한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자료실에도 PPT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 국주민 의원의 평등 법안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앞에 있는 2조 부분을 보면은 11호에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하는 광고, 공익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 못하게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5개 광고물 관리법을 인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광고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5개 광고물 관리법상의 5개 광고물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 이제 5개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신문, 인터넷 신문, 또 방송 이게 다 들어갑니다. 또한 전기통신법 2조 1항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광고 형식이 뭐냐? 또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매일 사용하는 SNS,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하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금지하는 거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지하는 거고요. 또 이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럼 뭐 카드뉴스, SNS를 통한 이런 것들도 이게 다 금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조에 보면은 5항에서 이제 이런 분리구별, 배제 제한 이런 표시 광고를 차별로 본다 해놨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간 광고 형식은 이제 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성전환의 그런 의학적인 위험성을 광고하거나 또 비유전성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리거나 뭐 탈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을 권장하거나 이런 표현은 다 이제 금지가 되는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어가세요. 네, 다음으로 혐오 표현 금지를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앞에서 조용규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안 2조 7호에서 괴롭힘 조항을 두면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부정적 관념의 표시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를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라고 3조 3항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교육, 이건 뭐 독립학교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런 교육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기관에는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죠. 그럼 대학교에서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자보거나 이런 것들로 본인의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성명서 발표하는 거, 우리가 이런 지금 학술 세미나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혐오 표현으로 제재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또 뭐 이제 직장에서도 고용관계에서 이런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의견 표현한 것도 다 이제 혐오 표현으로 금지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일단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과 문화와 예술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25조를 보면은 방송 서비스 등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라고 해서 신문, 인터넷 신문,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조 2호에 따른 방송통신 콘텐츠 이런 거에서 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찾아보니까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조 2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통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SNS, 유튜브, 또 뭐 케이블 TV, 전화, 문자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신문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SNS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설계를 올리는 것도 안 되겠죠?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안 되겠죠?
뭐 기사 보도를 하는 것도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눈과 귀를 입을 막아버리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26조에서는 문화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인데요. 문화라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음악, 뮤지컬, 연극, 영화, 소설, 웹툰, 웹툰 많이 보시죠? 드라마, 또 그림, 또 놀이공원, 놀이동산, 콘서트, 예술작품 이런 게 다 이제 문화인데요. 거기서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것만 허용이 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하거나 비평하는 것들은 다 금지가 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소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정 명령이 나오고 불이행 시에는 3천만 원 이행 강제금이 나오고요. 이와 별도로 또 법원에다가 차별금지 임시조치나 적극조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제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하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조항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 형사적인 것을 가미해서 일반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신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든 이런 제도인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라는 거죠. 신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오는 이런 것이 정말 정상적인 건가?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제정이 됐는데 괴롭힘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라스먼트라고 해서 박정희 의원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혐오 표현 금지법까지도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 정법을 개정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혐오 표현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영국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하는 것을 넣고 또 법원의 시정 조치를 하면서 아울러서 악의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다는 거죠. 형사 처벌을 하는 대신에 인권위 시정 명령,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형사 처벌보다 더 낫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과도할 수 있다. 제재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이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2019년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에 경찰을 했었던 경찰관인 해리 밀러라는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진짜 여성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 아까도 잘 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남성이지만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성 목욕탕에 가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남성이었던 사람이 여성으로 이제 성별을 바꾸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우리 도쿄 올림픽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영국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트위터에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경찰이 내 생각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미래의 전체주의 국가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영국이 오웰의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사람들이 사상 범죄 뭐 누구를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 범죄로 체포되는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미래 전체주의 국가로 영국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해서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평등법이 통과되면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전에 소송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했는데 왜 했냐면 아까 이제 경찰 조사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이 자기 직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황당한 것이 당신은 범죄는 아니지만 혐오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거죠.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으면 자기가 취업하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해서 다행히 법원에서는 경찰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경찰이 계속 트윗을 하면은 기소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이 박주민 성평법안이 통과되면은 경찰은 아니겠으나 인권위 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겠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경찰의 이런 조사를 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럼 영국에서는 이렇게 혐오 표현을 범죄로까지 처벌하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혐오 표현이 왜 감소하지 않는가? 여기 하나의 그 좀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 내무부의 혐오 범죄 통계입니다. 이 통계치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2015년 대비해서 2020년에 혐오 범죄가 82%가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5만 7천 건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10만 5,090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평등법도 제정하고 혐오 표현 금지법까지 제정했는데 왜 혐오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평등법 2006년에 만들어서 지금 15년이 됐고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든 게 2008년이니까 1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혐오 범죄가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혐오 범죄 통계를 보면요. 성적 제한 혐오 범죄가 7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는 무려 210%가 증가했습니다.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평등법을 만들고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왜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치 중에서 혐오 범죄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통계를 하거나 그런 거 빼고 단순히 말, 표현만 한, 혐오 표현만 처벌받는 건수가 작년에 55,698건이었습니다. 전체 혐오 범죄의 약 53%가 말,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올리거나 어떤 형식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건수가 55,698건이라는 거죠. 이건 엄청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진한 색으로 표시된 곡선이 혐오 표현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을 만들어서 혐오를 없애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등법을 만들고 혐오 표현 금지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혐오는 사라지지 않는가? 의문이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근데 영국 정부의 설명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통계치에 의해서 영국 정부는 경찰의 범죄 기록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범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원래 범죄가 많이 있었는데 경찰이 기록을 잘 못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기록을 잘하기 때문에 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21세기에 선진국 영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죠. 왜 법을 만들겠습니까? 범죄를 없애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범죄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그 범죄는 줄어들어야지 정상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왜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걸까요? 왜 갈등과 논란이 더 증가하는 것일까요? 저는 잘못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제했다는 거죠. 즉 윤리, 도덕, 상식, 가치관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 혐오 표현 금지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영국의 하원 의원이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왜 우리는 반드시 혐오 표현 금지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하원 의원 앤드류 브라이젠이 한 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혐오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평화당이 나 불쾌해 하면은 그래 넌 범죄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자가 아니 그러면 왜 개정을 하지 폐지를 하냐 하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 한다. 그 영국 하원 의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단 사고를 지지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를 당하게 된다. 이게 지금 영국의 헌치라는 거예요. 이 헌법형 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영국에서는 폐지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이도 살펴보지도 않고 이 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나 논의를 하지도 않고 정말 이 영국에서는 또 이런 논쟁이 일어나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지 않고 성급히 이런 발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법관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 아실 겁니다. 이분은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동성결혼을 지지하시고 동성결혼의 주례까지 선 분이신데요. 이분이 2017년 판결문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중의 일부분에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은 또한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모두에게 해를 주게 된다. 혐오 표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말을 긴즈버그 대법관이 하신 겁니다. 이번 동성결혼 찬성하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혐오 표현은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있는 알리포 대법관의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고 열린 토론 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안정장치로 기능할 때야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면 독재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거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다음이요. 박주민 의원실 앞에 가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피켓팅하고 현수막 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 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려주신 패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이신 연치원 변호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결제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바른인권 여성연합을 섬기고 있는 연치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평등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레디컬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리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평등법이 여성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을 자처하는 많은 의원들과 운동가들은 왜인지 적극적으로 평등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 법이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제천 여성 도서관 사건이라는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천에 여성 전용 도서관을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것을 남성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 운동가들, 여성 해방론자들은 이 14페이지를 주도하는 사람이 평등을 운동한 것이 아니라 여성 운동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등의 개념은 점점 더 동일한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수와 소수, 억압과 차별이라는 개념의 절대성 없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절대적인 평등의 사회로 가는 것이 여성에게는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정말 몰라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겠습니까? 아직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을 눈가림하고 자신들의 정치 세력으로 마치 평화를 사랑하고 평등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나타내는 많은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 문제를 반대로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남성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아온 여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배려하기 위해서 가졌던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주택, 여성 상담센터도 많이 있고요. 여성 쉼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 될 것인지가 뻔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갈고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이 반대로 평등의 이름으로 또 더욱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지금 현재도 일부 이 여성 운동가들, 여성 활동가들 안에서도 여성 쉼터는 이미 트랜스젠더들에게 다 침해당했다, 다 먹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평범한 우리 보편적인 여성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이것을 원하고 이성애자이면서 또 고등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 여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사회가 결국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 운동이 역차별이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이 분야가 점점 더 하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뻔히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이고 이미 이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찜질방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본인의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목욕탕에 들어왔을 때 별것 아니라고 추구했지만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목욕탕 마저도 이미 트랜스젠더에게 자연스럽게 오픈된다면 하물며 목욕탕일 때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여성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여성 대학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여성 배려 정책들은 이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인권과 평등, 왜곡된 인권과 평등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여성은 이미 소수자가 아닌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소수자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라든지 이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결국 계속 밀려나게 되거든요. 평등의 기준이 하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토마스 홉스의 국가계약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계약론을 배우는 이유가 만인 대 투쟁 사회 그 상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라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일부 내려놓고 만든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인권위에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온건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15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이 법을 바라보면 사실 법치주의에서 법 질서에서 주고 있는 모든 약자를 위한 정책들, 그 제도들을 한 번에 다 3겹줄, 4겹줄이 아니라 5겹, 6겹으로 무기 대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제도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 외에 차별을 간주하고 차별에 대해서 괴롭힘 규정을 통해서 차별을 주고 차별 개념을 포괄적으로 주고 거기다 고용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를 줘서 인권위 조사 전에 이미 사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 요청하고 그것을 정보 공개할 의무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권위에서는 또 소송을 지원해주고 모든 절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제도를 동원해야 할 만큼 물론 필요한 경우에 일부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근데 모든 보호를 포괄적인 이름으로 제도화해놔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차별이 심하고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혐오가 심각한 사회인지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로 덮어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해외의 사례들은 예외를 두고 원칙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등법의 문제는 원칙 자체를, 평등의 기준 자체를 하향화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은 약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이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여성은 어쩌면 보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아주 역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이 기존에 받아왔던 배려를 오히려 더 박탈당할 수 있는 상태에 무질서한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끄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라보시고 먼저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일반인들께 이 법을 반대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차별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평등을 지키는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대 만인이 모두 발가벗은 상태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질서 내에서 평등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모든 법과 질서를 깨버리는 상태에서 평등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알고 이런 무질서를 추구하는 평등법을 막아낼 수 있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을 새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 패널로는요, 청년 대표신 김상정 회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대표 김상정이고요. 저는 그 트루스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 직장인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그 회사 생활하다 보면요.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도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제 일을 시키면서 야근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고발당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업무적인 지시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밤에 카카오톡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기분 나쁠 일 혹은 저 사람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를 넘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분상해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것은 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 대표로서 해볼 얘기는 이 주제인데요. 요즘 제 또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모토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유롭게 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만 안 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 동성애는 그 사람들 자유이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건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나 분명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걸릴 걸 알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호소하면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소수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사실상 권장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사실 알고 보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기 계신 발제자들과 패널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준민 의원이 제안한 평등법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지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성인 젠더는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DNA는 밝혀질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학교에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예능, SNS, 언론 등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트렌디한 것인 것 마냥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평등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 트랜스젠더의 부정적인 면을 가르치거나 경고하는 등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도에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라는 네임택을 붙인다면 성소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젠더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쪽 생각만 옳고 이를 비판하는 생각은 그런 것이라고 설정해버린다면 한쪽 생각이 진리처럼 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해서 담배를 피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성소수자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과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배를 피는 아버지조차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담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직접 아들에게 피지 말라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몸에 좋은 담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담배는 몸에 나쁘니 나는 네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는 들을 기회라도 주어지는 환경이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패널로는요,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김지영 교수님,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 나가는 김지영 교수님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법이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토론자로서 꼭 이제 어찌 보면 여쭙고 싶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토론의 제목은 이제 성별은 남녀 두 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는 사실 한쪽에서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과 공동 발의자들께서 발의하신 이 법에 보면요, 2조에 보면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토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시던, 해부학칙에 들어가시던, 어떤 교육기본법에 들어가시던, 헌법에 들어가시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요, 성별이 남녀 또는 암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성별이 남녀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현재 국회에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알려드리고, 또한 그런 분들이 국민들을 잘못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법, 왜냐하면 법치국가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치 경제보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남녀라고 하는 굉장히 인생의 사람의 삶의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왜곡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건 바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정도로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PPT와 함께 토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토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신 단체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성차이야기라고 아실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고 그 의외의 성별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의학에 도입해야만 그렇습니다.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조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남자들이 소아불량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는 150명 정도의 여자들이 소아불량을 일으킨다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성별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도 더욱더 성별은 뚜렷하게 남녀 두 가지가 있고 이 남녀 두 가지의 성별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반영해야만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성차의학의 발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이를 보시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동나고 있는 약 타이레놀의 성분입니다. 상위실산, 여러분 리파핀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은 리파핀은 지금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흔히 쓰는 결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상위실산의 병용 약물이죠. 이것도 여자에게 썼을 때 남자에게 썼을 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의학자들이 여자, 남자, 기타 등등의 성별에 대해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녀 차이의, 이 성차에 따른 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별이 그거밖에 없고 이 남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라고 하는 성별은 뚜렷하게 두 가지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학교 성비용 현장을 들쑤시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성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별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을 보면은 젠더 이데올로기, 소지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그대로 있고 무엇보다도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아주 반과학적이고 반의학적이고 반인류애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창학 공부하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 더욱더 이제 깔끔하게 남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 두 가지로만 존재하고 있는 이 성별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이 성차의학 발달에도 좀 참으로 뛰어들 수가 있고요. 참조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이 성별이 언제 정해지냐면요,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수정될 때 정해진 이 성별은 세포 분열이 될 때마다 세포의 힘마다 우리 몸의 세포가 37개 정도가 있는데요. 세포의 힘마다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남성의 염색체, 여성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XXXY 이런 거 배우셨죠? 가끔 간성 환자가 발생하지만 이건 재산현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신드롬,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리슨 내과 책이나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들은 이 염색체의 차이에 의해서 남자들은 고환이 발달되게 되고 여자들은 난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고환에서는 압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자들은 그보다 10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의 남성 호르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양이 적죠. 그러나 에스트로겐만 비교해보자면 여자들이 많습니다. 뼈, 근육, 지방량, 이 모든 것에 이 호르몬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남자들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실험을 468명을 했는데 남자들이 평타 여자보다 한 12kg 정도 근육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18세에서 88세 468명 정도 존재했을 때, 그리고 골수 남자들이 10% 더 많이 RBC를 적혈구를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방량은 같은 60kg 남녀일 때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뇌는 좌뇌, 우뇌, 연결, 조직, 신경망이 남자들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시상하고 일부는 남자가 더 큽니다. 뇌는 피지를 구성하는 부분도 공간 지각력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언어의 영역, 남자와 여자가 좀 구성하는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모발 당연히 다릅니다. 남자들은 늘 면도를 해야 될 만큼 모발의 면적이 넓고 보통 굵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출산하지 못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여자들은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성호르몬 이외에도 일반적인 유전자 자체가 6,500개가 발현될 때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리고 성대가 다르죠. 이 성대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다른 구조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통상적인 차이점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부를 뽑을 때 왜 우리나라가 광부는 아예 여자를 지원서를 안 받냐면요. 그렇습니다.
여자의 유체 능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직에는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녀의 차이점, 뚜렷한 차이점이고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37개 조 세포 중에서 세포 희귀는 모든 세포 행마다 드러나고 있는 남녀의 뚜렷한 차이고 이 때문에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한다더라도 성별은 절대 바뀌지 못합니다. 유전자 말씀드렸고요. 유전자의 차이점 때문에 질병의 차이도 일어나는 겁니다. 남녀의 뇌 차이는 사회적 발달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믿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피터 브레인 디벨로먼트 때부터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피터스일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태아일 때부터.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구 발표가. 그래서요, 공감 능력과 그리고 이제 그 분석 능력을 테스트해 봤을 때도 남자, 여자가 거의 2배 정도,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분석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말이 어려워지게 만든 게 바로 자폐아 실험입니다. 자폐 아들들을 실험으로,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여자들이 그리고 분석 능력이 남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만은 평균적인 차이점이 있고 뚜렷하게 남녀 사이에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호르몬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여자라도 호르몬의 적고 이제 많을 때 따라 달라지는데요. 남자 여자는 굉장히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하는 기능, 여성 호르몬이 하는 기능 이거 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모시고 귀하신 분들 모셔놓고 뭐 성교육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남자, 여자는 바뀔 수가 없는 아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증거들. 근육 차이,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도 남성들의 근력과 여성들의 근력의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반도 다릅니다. 골격이 다릅니다. 상완, 팔뼈도 다르거든요. 남녀가 미세하지만. 그러한 임신 가능 여부, 결국 남자와 여자의 통체적인 차이점은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하나를 치더라도 근력량의, 근력 테스트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벼락 하나만 치더라도 훨씬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게 보이는 건 남자들의 그런 기질, 여자들의 기질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카레이신 대회하면 당연히 남자들이 상을 입술죠. 그런데 지금 성별이 여러 가지라는 둥, 성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둥,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의 일부 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의무화시킨 ABC9 같은 게 통과된 주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은요, 좋지 못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불명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라고 잘못 배운 아이들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어떠한 성별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제 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격려해 주려고 보완책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부모들에게도 아이가 성별을 교체하거나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너다움이야, 나다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런 나라들은요, 트랜스젠더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교육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될 정도로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교육 현장에 법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의 법은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것 없이 지금 이 2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토론자로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생식기를 뜯어내고 성별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결코 자신의 성별에 혼란을 가지게 만드는,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강박과 우울과 괴로움이 주어집니다. 왜? 거짓을 교육받았으니까요. 교육 현장은 실험, 스타디 이렇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밝혀진 말을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교육해도 아이들이 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애도 있고 느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혼란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것이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성별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은 아동 학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성별이 여자,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국민 안에는 아이들도 포함이 되죠.
일종의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디 그 누구도 내 자녀들에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성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게 너의 성별 정체성의 자유이고 성격 지향의 자유야. 라고 말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법이 없어도 지금 다양한 성별이 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단체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항의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많은 누나들이 지금 심지어 여성 단체들도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적자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아 성별은 참 두 개지 영직세상으로 봐도 두 개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두 개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또 교육부 공청회를 한 이후에 성별 표준안에 성별을 두 개로 명시를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성별이 두 개인지 여러 가지인지를 몰라서 토론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인적 자원이 고급인, 요즘 말로 고퀄이라고 그러죠. 고퀄 오브 고퀄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도 땅이 좁아도 심지어 휴전 상황인데도 유엔에게 원조를 받다가 오히려 유엔을 원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혼돈, 이간, 방황을 줄 것이 아니라 응집력 있게 국가를 세워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타고난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대한민국을 잘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법을 만들 때도 그리고 국민들을 바라볼 때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